만만하고 가볍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5가지 태도. 사람은 어느 순간 이유 없이 가볍게 대우받고 있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말이 이전보다 짧아지고 부탁은 점점 설명을 생략한 채 건네지며 선은 흐릿해지고 존중은 습관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상대의 태도를 먼저 떠올립니다. 저 사람이 무례해졌다고,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 모든 장면의 시작점은 늘 자기 안에 있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디까지 허락했는지, 어디서 멈추지 못했는지, 어느 순간 스스로를 가볍게 내려놓았는지를 말입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남보다 단단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태도를 세게 만드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는 연습에 가깝습니다. 말을 아끼고 반응을 늦추고 모든 감정과 선택을 즉시 내어주지 않는 태도 말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 늘 바깥이 아닌 안쪽을 먼저 살폈습니다. 사람의 무게는 지위나 언변이 아니라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자연히 드러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소란스럽지 않고, 소란스럽지 않은 마음은 스스로를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보다 어떻게 해야 스스로를 가볍게 다루지 않게 되는지를 묻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기 마음의 자세를 바로 세우는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6장은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조용히 마음의 중심을 되찾아가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의 끝에서 당신은 조금 덜 설명하고 조금 덜 급하게 반응하며 조금 더 단단한 침묵으로 서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게 됩니다. 다사는 좋은 말은 흘려보내지 말고 적어두라고 했습니다. 구독은 지혜, 마루에 책갈피를 꽂아두는 작은 약속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한 번 더 머물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표시를 남기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처럼 친구의 부탁을 들어줬는데 그 친구가 고마워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순간, 회사에서 누군가 일을 맡길 때 다른 사람한테는 괜찮으시면 이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나한테만 이거 좀이라고 툭 던지듯 말하는 순간 겉으로는 웃고 넘어갔죠.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 이렇게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 계속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뭔가 찜찜하고 기분이 이상해요. 화가 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닌 이 묘한 감정.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감정을 매우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불편함을 지나치지 말라고요. 그것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음의 신호라고 보셨죠.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스스로를 지키려는 본성이 있다. 이를 무시하고 억누르면 그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흐려진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미세한 불편함이 나를 지키라는 마음의 목소리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상대가 나를 편하게 생각하나 보다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지금 존중받지 못하고 있구나. 상대의 말투가 점점 짧아집니다. 부탁할 때 미안한데 라는 말도 사라지고 약속 시간에 늦어도 미안하다는 말이 없어요. 내 시간은 당연히 비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현상을 보며 관계에서 예의가 무너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선생님은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서만 찾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타인이 나를 가볍게 대한다면 먼저 물어야 한다. 내가 나를 가볍게 대하지는 않았는가? 이쯤 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너무 무례해. 맞습니다. 상대가 무례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바깥 일에서 원인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늘 안에 있다. 마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타인도 그것을 알아차린다. 왜 나한테만 그럴까요? 같은 사무실인데 왜 어떤 사람한테는 조심스럽게 부탁하면서 나한테는 당연하다는 듯이 일을 맡길까요? 정약용 선생님의 시선으로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사람은 상대의 마음 상태를 본능적으로 읽는다. 선생님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물과 같다고 보셨어요. 물은 그릇의 모양대로 담기잖아요? 내가 어떤 그릇을 내어주느냐에 따라 상대의 태도도 그 모양대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부탁했을 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나요? 불편해도 괜찮아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경계가 없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경계를 기대할 수 없다. 선을 긋는 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경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계속 허락하고 양보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타인의 태도는 나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다. 거울이 흐린 것이 아니라 비춰지는 모습이 흐린 것이다. 그럼 왜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가볍게 대하게 된 걸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감정을 특히 경계하셨습니다. 첫째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욕심이 지나치면 스스로를 버리고 타인의 눈치만 살피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중심을 잃는 첫 번째 이유다.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죠. 싫다고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둘째는 불편함을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편안함을 좋아한다. 하지만 모든 불편을 피하려다 보면 결국 자신의 입장조차 지키지 못하게 된다.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 영원한 불편을 택하는 어리석음이다. 갈등이 싫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참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불편을 감내하지 못하는 자는 큰 불편을 스스로 만든다고요. 셋째는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 자신을 굽히는 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의존이며 두려움일 뿐이다. 정약용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애초의 관계가 아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선생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는 것이다. 그 두려움이 진짜 위험인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정면으로 바라볼 시간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나를 내려놓았다는 것, 불편을 피하려다가 나를 희생했다는 것, 거절이 두려워서 내 경계를 무너뜨렸다는 것.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처럼 이 자각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모든 변화의 근본이다. 만만하지 않다는 것은 타인을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지금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 마음속 만만함의 뿌리를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적 없으신가요? 회의 시간에 의견을 말할 때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별건 아닌데요. 라는 말을 먼저 꺼내는 거요. 친구에게 약속을 거절할 때 원래는 괜찮은데 그날 마침 부모님이 오셔서 그리고 오랜만에 오시는 거라 안 뵙기가 좀 그래서 라고 길게 설명하는 거요.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말이죠.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모습을 보며 말의 병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말이 많은 사람은 마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다.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기에 말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한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침묵보다 설명을 선택해왔습니다. 퇴근 후 약속을 거절할 때 그냥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라고 하면 될 것을 오늘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있어서 야근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미팅이 있어서 라고 길게 늘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안 된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유를 말해야 이해해주지 않을까?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마음 상태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신뢰가 부족해서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니 타인의 신뢰도 구하지 못한다. 단톡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질문을 던지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요? 근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라고 답합니다. 차라리 잘 모르겠어 라고 하거나 확실할 때만 답하면 되는데 말이죠. 우리는 침묵이 불편합니다.
짧게 말하고 끝내는 게 불안해요. 뭔가 더 덧붙여야 할 것 같고 더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은 점점 길어지고 핵심은 흐려집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말이 간결한 사람에게는 무게가 있다. 말이 장황한 사람에게는 신뢰가 없다. 사람들은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말의 무게를 기억한다.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말이 많아진 걸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그 근원을 인정받고자 하는 급한 마음에서 찾으셨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말을 길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타인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는 말의 양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판단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라는 질문이 나올까봐 미리 방어합니다. 왜 거절해? 라는 눈빛을 받을까봐 먼저 변명합니다. 상대가 나를 오해할까봐, 이상하게 볼까봐 조급해집니다. 회사에서 의견을 낼 때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안이 나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되는데, 물론 기한도 장점이 있긴 한데, 근데 어안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요라고 말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건 자기 판단에 대한 불신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도 믿게 할 수 없다. 말이 길어지는 것은 확신이 없다는 증거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강박이 됩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하고 모든 맥락을 전달해야 하고 모든 이유를 납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은 계속 길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오히려 덜 귀담아 듣습니다. 설명이 많을수록 신뢰는 낮아지고 말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을 길게 하는 것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결국 문제는 이해받고 싶다는 조급함이 아니라 자기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불신이 말을 길게 만들고 중심을 흔들어 왔던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적게 하면 될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을 줄이려고 애쓰지 말라. 대신 마음을 세워라. 마음이 바로 서면 말은 저절로 간결해진다. 중요한 건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모든 걸 이해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자리 잡으면 말은 자연스럽게 짧아집니다.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 제 생각은 어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태도를 자신에 대한 신뢰라고 보셨습니다. 자기 판단을 신뢰하는 사람은 길게 말하지 않는다. 짧은 말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짧은 말에서 오히려 무게를 느낀다. 말의 무게는 말의 길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확신에서 옵니다. 누군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하고 10분간 설명하는 것보다 안 됩니다라고 짧게 말하는 사람이 더 신뢰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판단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리더의 언어에 대해 이렇게 쓰셨어요. 훌륭한 리더는 말이 적다. 많이 말해야 할 때도 간결하게 핵심만 전한다. 그것은 자신의 결정을 믿기 때문이다. 믿지 못하는 사람만이 끝없이 설명한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를 짧게 말하고 침묵할 수 있는 나를, 모두를 납득시키려 애쓰지 않는 나를. 그 모습에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불안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판단에 대한 고요한 신뢰만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의 무게는 말을 줄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믿는 마음에서 온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한마디가 10마디보다 무겁다. 만만하지 않은 사람은 말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말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긴 설명이 아니라 짧고 단단한 한 문장으로 충분히 전달됩니다. 여러분, 카톡 메시지가 오면 얼마나 빨리 확인하시나요? 1분? 5분? 아니면 메시지 알림이 뜨는 순간 바로 확인하시나요? 그리고 확인하자마자 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으신가요? 읽고 답 안 하면 무례한 것 같아서
기다리게 하면 미안해서 이런 생각으로요. 우리는 즉각 반응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메시지가 오면 바로 답하고 부탁이 들어오면 즉시 응이라고 하고 누군가 의견을 물으면 곧바로 대답합니다. 생각할 시간도 판단할 여유도 없이 그냥 반응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사가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물으면 일정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네, 하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야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바로 대답했지?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죠.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모습을 보며 속도의 병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성실함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진정한 성실은 생각한 뒤 행동하는 것이다. 생각 없이 빠른 것은 경솔함일 뿐이다. 돌아보면 그 속도는 성실함이었지만 동시에 소진이었습니다. 항상 대기 상태였어요. 언제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언제든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생각했죠. 빠르게 답하는 사람이 신뢰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다르게 보셨어요. 즉시 반응하는 사람은 자기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타인도 존중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 연락 가능한 사람, 언제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 언제든 시간을 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존중받을까요? 아니면 당연하게 여겨질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우리의 빠른 반응이 오히려 우리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시도해보면 엄청난 불안이 찾아옵니다. 친구가 약속 제안을 했는데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5시간 뒤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요.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1시간 뒤에 확인했어요. 그 1시간 동안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혹시 화내지 않을까? 성의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정약용 선생님은 이 불안의 정체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침묵을 두려워하는 것은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타인의 눈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는 것이다. 우리는 침묵이 무례라고 배워왔습니다. 바로 답하지 않으면 예의 없는 사람이고 즉시 반응하지 않으면 무관심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했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반문하십니다.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무례한가? 판단할 여유를 두는 것이 무관심인가? 오히려 생각 없이 즉시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무례가 아닌가? 처음에는 이 불안을 견디기 힘듭니다.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답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나요. 지금 기다리고 있을 텐데 답답해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결국 또 빠르게 답장을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편함을 견디는 연습이 필요하다. 잠시의 불편을 피하려다가 평생의 소진을 택하지 말라. 침묵은 무례가 아닙니다. 생각할 시간입니다. 한 박자 늦춘다고 관계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유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상대가 기다려주지 못한다면 그건 상대의 조급함이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박자 늦추기 시작하면 상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전에는 이거 좀이라고 던지듯 부탁하던 동료가 이제는 시간 되실 때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정중하게 말합니다. 즉시 답하던 내가 생각할 시간을 갖자 상대도 기다릴 줄 알게 된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속도를 조절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선이 생긴다. 그 선은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만들어진다. 즉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부가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나의 시간을, 나의 판단을, 나의 에너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회사에서 급한 업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전에는 바로 네,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이제는 일정 확인하고 30분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친구가 갑자기 약속을 제안했을 때 전에는 즉시 좋아 라고 했어요. 이제는 일정 보고 저녁에 연락할게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뀌었더니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함부로 시간을 요구하지 않고 당연하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여유 있는 사람이 존중받는다. 여유는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다스릴 줄 알아서다. 속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침묵이 태도가 되는 순간 우리는 만만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모든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빠름이 아니라 적절함이 중요하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반응을 하는 사람이 빠르게만 반응하는 사람보다 훨씬 신뢰를 얻는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만이 말의 무게를 가질 수 있다. 잠시의 여백이 상대의 태도를 바꿉니다. 한 박자 늦춘 반응이 관계의 건강한 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거리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존중받기 시작합니다. 만만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속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 안에 자연스러운 선이 생기고 그 선이 바로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미안한데 그날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사실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거든. 원래 다음 주에 오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셔서 그리고 오랜만에 뵙는 거라 안 뵙기가 좀 그래서 정말 미안해. 여러분 이렇게 거절해 본 적 있으시죠? 거절. 한마디를 하는데 왜 이렇게 긴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냥 그날은 어렵겠어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유를 길게 늘어놓습니다. 더 신기한 건 거절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미안해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거절한다는 이유만으로 미안해집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모습을 보며 거절의 병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거절을 죄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거절은 잘못이 아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권리다. 미안해할 필요가 없는 일에 미안해하면 그 마음은 점점 약해진다. 우리는 거절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상대가 실망하면 어쩌지? 나 때문에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유를 길게 설명합니다. 이유가 타당하면 상대가 이해해 줄 거라고, 죄책감이 조금 덜할 거라고 생각하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업무는 제가 맡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죄송한데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3개나 있어서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마감인 것도 있고 제가 요즘 좀 몸 상태도 안 좋아서 라고 변명처럼 말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를 길게 말할수록 거절은 힘을 잃는다. 왜냐하면 그 이유들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세요. 이유를 길게 설명할수록 우리는 작아집니다. 마치 허락을 구하듯이 용서를 빌듯이 말하게 됩니다.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상대는 알아차립니다. 아, 이 사람은 밀어붙이면 되겠구나. 그럼 왜 우리는 거절을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그 뿌리를 2가지로 보셨습니다. 첫째는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었던 욕망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사람들은 착함과 약함을 혼동한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은 착함이 아니라 약함이다. 진정한 착함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절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고 베푸는 사람이고 응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라고 배웠거든요. 싫다고 말하는 순간 나쁜 사람이 되는 것만 같았어요. 이기적인 사람, 차가운 사람, 배려심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괜찮아라고 했고 시간이 없어도 할게라고 했습니다. 나를 희생하는 게 착함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서 타인을 존중할 수는 없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착함은 진짜 착함이 아니다. 둘째는 싫은 사람이 되기 싫었던 두려움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썼어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거절을 막는다. 그러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니다.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언젠가 무너진다. 우리는 싫은 사람이 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거절하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다음부터 연락이 끊기지 않을까? 뒤에서 나쁘게 말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계속 응이라고 했습니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미움받을까봐, 외톨이가 될까봐 거절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절했다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애초에 나를 존중하지 않았던 겁니다. 진짜 관계는 거절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처럼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관계는 이용일 뿐 관계가 아니다.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었던 욕망과 싫은 사람이 되기 싫었던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거절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가로 스스로를 계속 소진시켜 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짧게 이유 없이 거절하라.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절의 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거절 자체가 이유다. 안 된다는 말에 왜 설명이 필요한가? 그날은 어려울 것 같아. 이번엔 어렵겠어. 그건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게 전부입니다. 이유도 변명도 긴 설명도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무례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만말하면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불안해질 거예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짧게 거절했을 때 상대는 오히려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길면 상대는 그 이유를 따지게 되지만 이유가 없으면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단정한 한 문장은 울타리가 된다. 그 울타리는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거절 앞에서 사람들은 함부로 넘보지 못한다. 실제로 해보면 알게 됩니다. 미안한데 그날은 안 될 것 같아. 부모님이 오셔서 라고 하면 상대는 아, 그럼 부모님 일정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은 어렵겠어 라고만 하면 상대는 아, 그래? 알겠어 라고 합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으니까요. 이유 없는 거절이 무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명확함입니다. 상대에게 변명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은 리더의 거절에 대해 이렇게 쓰셨어요. 훌륭한 리더는 거절할 때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 이것은 할 수 없다고 명확히 말한다. 그 단호함이 오히려 신뢰를 만든다. 단정한 한 문장으로 거절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만만하지 않게 됩니다. 안 돼. 어려워. 할 수 없어. 이 짧은 문장들이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죄책감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거절은 권리니까요. 정약용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모든 것에 응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자신을 지킬 줄 알 때 타인도 제대로 대할 수 있다. 이유 없는 거절. 짧은 한 문장. 이것이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회의에서 의견을 냈을 때 상사의 표정을 계속 살피는 거요. 저 표정은 뭐지? 내 말이 마음에 안 든 건가? 이런 생각하면서요.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말에 반응이 시큰둥하면 내가 재미없는 얘기를 한 건가? 분위기를 깬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표정을, 말투를, 태도를 관찰하죠. 그리고 그에 따라 나의 태도를 미세하게 조정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의 중심을 잃은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자신의 중심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반응에 따라 흔들린다. 좋은 반응을 얻으면 기뻐하고 나쁜 반응을 얻으면 불안해한다. 이것은 마음이 바깥에 있다는 증거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상대의 반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사가 좋은데요? 라고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글쎄요 라고 하면 위축됩니다. 친구가 공감해주면 더 신나게 말하고 무관심하면 급히 화제를 돌립니다. 심지어 단톡방에서도 그래요. 내가 보낸 메시지에 반응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내가 이상한 말을 한 건가? 다들 읽고 무시하는 건가?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매 순간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관찰합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 평가에 맞춰 나를 끊임없이 바꿉니다. 상사 앞에서는 성실한 사람이 되고, 친구 앞에서는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부모님 앞에서는 착한 자녀가 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타인의 반응에 민감할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그 이유를 기준을 외부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보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다. 판단의 기준을 자기 안에 두지 않고 밖에 두었기 때문이다. 기준이 밖에 있으면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내 기준은 뭐지?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대신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게 좋은 사람처럼 보일까? 이렇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기준이 늘 밖에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 필요한 사람, 편한 사람으로 남으려고 애써왔죠.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의견을 낼 때도 내 생각보다 상사가 원할 만한 답을 먼저 떠올렸어요.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이게 불편해라고 말하기보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고 했죠. 친구들에게 편한 사람으로 남고 싶었으니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버리고 타인의 기준에 맞추면 결국 아무도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우리는 스스로의 기준을 너무 자주 내려놓았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만 참으면 되는 일이니까. 다들 좋아하는데 나만 싫다고 할 수 없지. 이렇게 내 기준을 접고 또 접고 또 접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내 기준이 뭔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준 없는 사람은 중심 없는 사람이다. 중심 없는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런 사람을 누가 믿고 의지하겠는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모두에게 좋을 수 없음을 인정하라. 선생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은 불가능한 욕심이다. 누군가에게는 좋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중심이 생긴다. 이건 쉽지 않은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었어요. 아무도 나를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맞추고 저 사람에게도 맞췄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결국 아무에게도 좋지 않은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실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세요. 내 기준을 지켰을 때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차갑게 굴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래? 너 변했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섭죠. 하지만 이게 바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군가의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진짜 당신이 드러난다. 실제로 기준을 지키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하던 사람들이 점점 존중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일관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오히려 기준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할 때 사람들은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는다. 처음에는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일관성을 존중하게 된다. 신뢰는 변덕이 아니라 일관성에서 온다. 이제 조용히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나는 모두에게 좋을 수 없다는 것. 누군가는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괜찮다는 것. 정약용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담담히 지킨다. 그런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단단함이 있기 때문이다.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중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나를 만만하지 않게 만듭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세요. 대신 자기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진정한 존중받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무게가 사라진다는 것, 즉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 거절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타인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은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의 거울이다. 거울을 탓하기 전에 먼저 비춰지는 모습을 보라. 여러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들을 떠올렸을 때 그들의 태도만 보이나요? 아니면 그 태도를 허락한 나의 모습도 보이나요? 사람들이 내 시간을 함부로 쓴다면 나는 내 시간을 어떻게 대했나요? 사람들이 내 말을 가볍게 여긴다면 나는 내 말을 얼마나 신중하게 했나요? 사람들이 내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나요?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문제로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내면의 문제다. 타인의 무례함은 종종 나의 허락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타인의 태도를 바꾸려고 애써왔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했죠. 하지만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로 세워라. 상대가 나를 가볍게 대한다고 느낄 때 분노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을 대하는 방식의 반영이었습니다. 타인의 태도는 내가 보낸 신호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돌아보면 우리는 스스로를 참 함부로 대해왔습니다. 시간을 함부로 썼어요. 누가 갑자기 부탁하면 내 일정을 미루고 응했습니다. 이 정도야 뭐 하면서 내 시간을 쉽게 포기했죠. 감정을 함부로 다뤘어요. 불편해도 괜찮아라고 했고 화가 나도 참았고 서운해도 티 내지 않았습니다. 내 감정보다 상대의 기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기준을 함부로 버렸어요.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로 내 원칙을 계속 접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기준이 뭔지도 모르게 됐죠.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타인도 그렇게 대한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데 어찌 타인의 존중을 기대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 시간을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내 시간을 소중히 여겨줄까요? 내 말을 내가 신중하게 하지 않는데 누가 내 말에 무게를 실어줄까요? 내 기준을 내가 지키지 않는데 누가 내 기준을 존중해 줄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했습니다. 아니, 관대한 게 아니라 무심했어요. 내 일정쯤이야 바꿀 수 있지. 내 기분쯤이야 참을 수 있지. 내 기준쯤이야 굽힐 수 있지. 이쯤이야 라는 말이 나를 점점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마음의 무게는 사라진다. 그리고 그 가벼워진 마음은 타인에게도 그대로 전해진다. 매 순간 내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시간을 포기할 때마다, 감정을 억누를 때마다, 기준을 버릴 때마다. 그리고 그 가벼워진 무게는 결국 타인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자기 존중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내 시간을 지키고 내 감정을 인정하고 내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다.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것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약속에 시간을 쓰지 않는 것, 불편한 감정을 억지로 참지 않는 것, 내 기준에 어긋나는 일에 안 되라고 말하는 것, 이런 작은 태도들이 쌓여서 자기 존중이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런 태도는 말투와 침묵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말이 간결합니다. 불필요한 설명을 늘어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판단을 믿으니까요.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침묵할 줄 압니다. 모든 요청에 즉시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시간을 소중히 여기니까요.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긴 이유를 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 명확하니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는 숨길 수 없다. 그것은 말투에서, 침묵에서, 선택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만하지 않다는 것은 공격적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단하지만 날카롭지 않은 사람, 선이 명확하지만 따뜻한 사람, 거절할 줄 알지만 배려심 있는 사람. 정약용 선생님은 이것을 자기 존엄의 유지라고 표현하셨어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은 타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다.
그 존엄은 날카로움이 아니라 단단함으로 표현된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시간을 지키면서도 타인을 배려할 수 있어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할 수 있어요. 자기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관계를 소중히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단단하지만 날카롭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도 존중한다. 자신에게 단단한 사람이 타인에게도 단단하다. 그러나 그 단단함은 공격이 아니라 존엄이다. 이것이 바로 만만하지 않다는 것의 본질이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만만하지 않게 되는 방법은 타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것임을. 말을 줄이는 것, 반응을 늦추는 것,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 인정받으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 하나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 그 태도가 얼굴이 되고 말투가 되고 침묵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더 이상 나를 가볍게 대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만만하지 않게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평생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바깥이 아닌 안을 먼저 바로 세우라고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은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태도를 세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함부로 쓰지 않는 연습입니다. 말을 아끼고 반응을 늦추고 거절할 줄 알고 인정받으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무게는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안에서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다. 오늘부터 조금 덜 설명하고 조금 덜 급하게 반응하며 조금 더 단단한 침묵으로 서보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나눈 정약용 지혜마루 이야기가 지금의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